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8월 9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2%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86% 상승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3,600억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2,900억 정도를 매도하면서 코스피 오늘 이제 상승 진행이 되었습니다. 2,600선 회복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옵션 만기 하루 전이었기 때문에 내일까지 시장 흐름을 한번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제 옵션 만기 당일에 좀 이제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2,500억 정도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680억 정도 매수하면서 양매수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제 이제 900포인트를 계속 이제 이탈을 시키면서 좀 누르던 모습을 조금 반등을 시켰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옵션 만기까지 한번 그 흐름을 보고 그 이후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다행히도 이제 저점을 크게 더 내리지 않고 적정 수준에서 지금 반등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까지 아직은 봐야 되겠지만 네, 여기서 반등에 성공을 한다면 분명히 이제 흐름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650선 부근에서 지금 이제 저항을 좀 막고 지금 오랫동안 이 부근을 횡보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투자자는 지금 기관 투자자가 3천억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오늘도 이탈을 했습니다. 금융 투자 위주로 또 이제 매도가 나왔고 연기금 투자자는 마찬가지 계속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까지 꾸준히 이 매도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는 네, 어제 매도했던 것을 끝내고 이제 매수를 다시 시작을 했고요. 3,6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또 이제 8월 7일부터는 매수량을 조금씩 네,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이제 수급을 봐야겠지만 옵션 만기 기준으로 해서 이 분위기가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도 이제 MSCI 리밸런싱에 대한 그런 편성 결과가 나오는 날이다 보니까 그때까지도 변동성이 강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이제 60일선 근처에서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쌍봉을 찍고 이제 내려왔다가 이제 60일선 근처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추세가 계속 이제 상승으로 이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분명히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지만 이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에 대한 급등세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네, 증시에 대한 좋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때 빠르게 이 하락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계속 해야 합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는 오늘 매수를 했지만 사실 8월 달은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오늘로써 이제 반전이 되어서 계속 이제 매수세가 붙어주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는 네, 나스닥, 다우 모두 좋지 않은 흐름이었고요. 상해, 니케이 모두 네,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락을 한 이유는 지금 이제 미국의 은행 10곳이 신용 등급 강등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디스에서 이제 강등을 했다라고 하고 이 여파는 아무래도 미국 전체의 그런 신용 등급 하락에 대한 그런 이제 은행 신용 등급 강등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지금 이제 7월 달에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0.3% 하락을 하면서 2년 5개월 만에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본격적인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 우려감이 있고요.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인플레와 이런 이제 경기 침체가 같이 왔을 때는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이 상황이 계속 이제 경기 침체로 심화되는지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경기 침체가 올 것을 예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경기 침체의 속도에 따라서 이 금리 인하 시기도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도 지금 1,300원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지만 그런 이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고
네,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올수록 환율도 이제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시기까지 일단은 네, 크게 멀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되었을 때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전에 이미 이제 환율은 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1314원으로 진행이 되었고 단기간에 반등을 해서 좀 적절하게 자리를 잡았지만 이 환율도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계속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뭐 약 상승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장 시작하고부터는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일은 CPI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럽 증시도 지금 이제 1%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네, 장 후반까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침체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최악인 상황인 거고요.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없는데 경기 침체가 난다라는 것은 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원자재 가격은 지금 국제유가가 83.57달러로 네, 0.65달러 올라갔는데요. 지금 최근에 비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80달러를 다시 넘겨서 이렇게 빠르게 좀 치고 나가고 있고요. 네, 이전에 고점 부근으로 이 국제유가가 빠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제 이 국제유가 급등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부각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부각이 되던 시점이 있었는데요. 그 시점이 다시 생각날 수도 있는 그런 지점까지 이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조금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천연가스도 이제 2.8달러까지 올라가면서 국제유가뿐만이 아니고 지금 천연가스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네, CPI 지표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단순히 인플레이션 지표보다도 전쟁에 대한 영향으로 그런 이 물가들이 상승을 하면서 그런 지표들이 조금 판단하기 어렵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원자재 가격과 그런 CPI 지표, 그 다음에 이 금리 인상이 언제까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초점을 두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채권 금리는 미국 10년물 국제금리 4.03%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전 고점 부근에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뭐 적절한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고 국채 가격이 이제 공매도에 의해서 급락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직은 네, 그 고점을 쉽게 뚫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신용 등급 강등에 의한 그런 국채 가격 하락은 일단 단기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추가적인 이제 국채 발행으로 네,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법안도 통과가 되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고요. 시장에 대한 그런 움직임은 단기간에 조금 변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40원 상승해서 1.4% 상승했고요. 17,00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을 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상승 하락 반복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뭐 증시가 올라간 만큼 지금 이제 빠르게 반등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17,000원 정도를 회복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일단은 내일이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변동성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금요일에 그런 MSCI 리밸런싱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네, 조금 이 지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7월 달부터 해서 계속 이제 그런 특정한 이슈들 때문에 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이해관계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좀 좋은 방향으로 턴어라운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고 일단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거의 없었습니다. 네,
뭐 몇백 주씩 거래될 만큼 지금 이제 크게 거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시간의 거래도 죽었고 일별 거래도 거의 최소 수준입니다. 그래서 260만 주 수준으로 전날보다 추가로 감소를 했고요.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사실 뭐 크게 의미 없는 상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하락과 요 상승은 사실 다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비슷한 위치를 지금 횡보를 시키면서 거래량을 죽인 채로 주가를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가 끝났을 때 공매도가 상환이 되면서 다시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전에도 똑같은 패턴이 계속되었기 때문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공매도 잔고 흐름을 주가와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충분히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하실 거고요. 그동안 눌러왔던 그 주가가 빠르게,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천천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다행히도 쌍바닥 부근에서 양봉이 하나가 나왔고요.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는 내일도 조금 더 양봉이 나오면서 완벽하게 쌍바닥 형태를 만들어 간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 이후 금요일에도 조금 변동성이 있겠지만 그런 변동성을 이겨내고 이제는 이 양훈구름으로 좀 들어가 주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혹은 이 다시 한번 벽을 맞으면서 좀 이제 횡보를 한다면 이 부분을 조금 더 횡보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추가적인 이 주가 하락보다는 조금 이제 횡보 혹은 조금 더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라갈 때는 이제 이 고점 부분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할 거고요. 그 테스트 때 치고 나가주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뚫기 어려웠던 구간을 뚫어 나갔을 때는 생각보다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2만 원 수준, 그죠? 19,000원 후반 수준은 상당히 이제 이 돌파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딜이 시작되면서 눌러왔던 주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은 거래량이 좀 붙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거래량이 언제 터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수급이고요. 기간 투자자가 2만 주 매도했고 외국인 투자자도 3만 2천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은 뭐 특별한 수급 변화가 없었고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금융 투자는 이제 매도를 끝내고 18,000주를 매수했지만 뭐 크게 의미는 없는 상황이고요. 투시는 6만 1,000주 매도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 만기까지 지속적으로 매도를 좀 해주고 있고요. 최근 투시는 꾸준히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기금 투자자는 이제 3일 정도 매도를 바짝 하고부터는 매도를 끝내고 지금 이제 매수로 다시 전환을 했고요. 큰 양의 매수량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8월 옵션 만기까지 지나고 나면, 그래서 MSCI 리밸런싱까지 진행이 되고 나면 원래대로의 그런 수급이 좀 돌아올 것 같고요. 2차 전지가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 수급 자체가 다른 테마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가 조금 이제 좋지 않아서 아쉽긴 한데요. 분명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동안 한 두 달 정도 횡보를 해왔기 때문에 하락 혹은 횡보를 해왔기 때문에 다음 테마로서 지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관련 테마들도 오늘은 큰 변화 없이 약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일단은 이 정도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공매도 잔고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오늘도 이제 늘었고요. 696만 주로 20만 주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8월 9일자로도 지금 이제 28만 주 정도 일공매도 거래가 진행이 되었고 전날과 뭐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적은 거래량에도 불구하고 28만 주 거래되면서 10% 이상의 공매도 거래가 있었고요. 공매도 거래가 10% 이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가는 뭐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확실한 것은 지속적으로 지금 공매도 잔고를 늘리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세력은 계속 똑같은 세력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JP모간, 모간서울, 신한증권을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확실하게 그런 움직임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오래 보셨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래원을 보시면 지금 이제 어제도 모간서울이 9만 주, JP모간이 5만 2천 주 매도를 했고요. 최근 20일 동안의 평균을 하면 모간서울이 380만 주 가까이를 매도했고요. 신한증권 창구로 260만 주, JP모간이 100만 주 가까이 매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20만 주, 17만 주 이렇게 매도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매도 물량이 이 창구로 나왔다라고 해도 무방하고요. 그동안의 주가를 꾹꾹 눌리던 그 수급이 이 새 투자자로부터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매수 수급을 보면 뭐 사실 우리가 눈에 띄게 매수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수급은 없었고요. 그리고 60일 동안의 평균을 보면 또 이제 모간서울 JP모간이 이전에 많이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오히려 매수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도 20일 동안 이렇게 힘차게 매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특정한 이해관계가 끝났을 때 다시 모간서울 신한증권 JP모간이 매수로 또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제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다음 주 초반부터 조금 이제 다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네, 그 움직임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신용 대차잔고입니다. 대차잔고는 체결이 11만 주, 상환이 이제 5천 주 정도 되었고요. 어제도 이제 체결이 좀 늘었는데 오늘도 체결이 한 10만 주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1927만 주로 대차잔고가 늘었고요. 대차잔고는 뭐 공격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1900만 주, 2000만 주 정도 수준에서 대차잔고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종목 상세는 이제 추정 물량 32,000주에서 당일 물량도 32,000주로 거의 동일했고요. 오늘은 뭐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모두 큰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유율 자체는 계속 12.85% 정도, 12.8% 정도로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특징을 보면 한 1% 가까이의 지분을 떨어뜨리고 나서 반등을 시킵니다. 네. 그리고 그 반등시키는 시점도 묘하게도 최근 움직임을 보면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움직이는 때가 많았습니다. 하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날짜를 좀 보면 이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이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거나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점이 옵션 만기 부근입니다. 그때까지 모건서울이 팔고 모건서울이 사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2달 정도 시간을 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 다음 움직임이 다시 한번 상승으로 나올 것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과 처음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하던 그 움직임과 지금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간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이 쌍바닥을 만든다라는 의미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번 주에 그 쌍바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걸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다 말씀을 드렸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 비슷한 주가, 비슷한 매도 패턴, 뭐 비슷한 수급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끝나면 우리가 상승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켜봐서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다리면 이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턴에 그 2만 원을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뭐 계속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해서 굉장히 지루해 보이시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5%씩 뭐 이틀 정도, 3일 정도만 올라도 19,000원까지는 금방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거든요. 네, 올라갈 때 보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크게 이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6월 5일자로 16,950원에서 6월 7, 8, 9 하고 나니 종가가 18,9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한 3일만 이렇게 뭐 5%, 뭐 2%, 3% 이렇게 올려줘도 주가는 금방 이제 고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에 주목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네. 때가 되면 이제 올라갈 것입니다. 그게 뭐 당장 이번 주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요. 제가 뭐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계속 입장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뭐 주가가 19,000원까지 지금 올라가더라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은 주가가 이제 올라왔을 때 이 고점을 돌파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점이고, 이 거래량이 이전처럼 한번 터트려 주느냐가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그 정도 포인트 두 개 정도만 네, 기술적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종목에 대한 소식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영상에서 제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하반기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좀 총정리를 해서 정리를 했는데, 이 제목 때문인지 노출이 많이 되지 않아서 못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네, 이 정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제가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준비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제 해상풍력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또 하루 만에 이렇게 소식이 나왔습니다. 해상풍력이 비용이 이제 치솟아서 세계 곳곳에서 좀 건설 차질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으로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 비용이 상승을 하였고, 그 사업이 중단된 사례까지 나타났다라는 이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 대규모 자금이 이제 투자되는 사업 특성상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이 개발업체들에게 상당히 큰 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지금 이 해상풍력에 대한 이 건설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스웨덴의 에너지 업체인 바텐팔은 수년간 영국 동부 북해상에 이 세계 최대 규모인 노폭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위한 사전 작업을 벌여왔는데, 지난달 총 3단계로 예정된 해당 사업의 1단계를 중단하기로 밝혔다고 합니다. 바텐팔은 최근 몇 분기 동안에만 설비 및 건설 비용이 최고 40%까지 올랐기 때문에 예상 건설 비용이 16조 6,900억에서 25조 300억까지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진행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영국 정부의 추가 지원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네, 그 구체적인 사항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전력 공급 계약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네, 지금 해상풍력 단지에서 전력 공급을 굉장히 비싸게 하기 때문에 이 한전이 그 비싼 전기를 사와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때는 한전이 이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기사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상풍력에 대한 건설들이 일단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가격 인하가 우선일 것 같고요. 이런 인플레이션이 우선적으로 좀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내에도 지금 이제 대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소식이 나왔다고 해서 네, 전반적인 프로젝트들이 모두 좌초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러나 이제 조금 이제 속도 조절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도 건설 대금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의 그런 에너지원을 한쪽으로 이제 몰아주기보다는 적절하게 섞어서 쓰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결국에는 RE100보다도 CF100이라고 해서 네, 무탄소 에너지원,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에너지원들을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다라는 것을 이번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런 많은 에너지원들을 준비하고 있고 프로젝트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들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폴란드 국영 원전 기업이 PEZ죠, PEJ네요. 그래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법적 분쟁을 이제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폴란드 국영 원전 기업 PEJ가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의 합의를 촉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양측의 공방으로 한수원과의 그런 본계약이 늦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제기가 되자 이제 목소리를 냈다라고 하고요. 분명히 폴란드에서도 지금 이제 원자력 발전을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1차, 그 다음에 2차는 한수원, 3차는 프랑스를 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럼 3차 부지도 이제 결정을 할 것이라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2차 사업인 한수원과의 프로젝트도 네,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까지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의 그런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기에 해결하고자 노력을 요구를 한 것 같고요. 네, 일단은 폴란드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선에서 양측이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곧 합의에 도달을 하길 바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소식은 아직은 들려오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한수원의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소송과 중재가 진행 중이라서 구체적인 확인이 어렵다라고 말을 아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둡듯이 지금이 이제 막바지에 달하면서 서로 이제 강하게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 같고요. 이 최후의 카드를 이제 유리한 포지션에서 내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강대 강으로 지금 치닫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이제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한수원 입장에서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웨스팅하우스도 계속 이렇게 담을 쌓기보다는 결국에는 협력하는 관계가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런 로열티 지급 정도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로열티에 대한 지급 이 금액이 얼마가 될지를 아마 최종 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이제 이 웨스팅하우스를 살펴봤고, 네, 추가적인 소식을 나오면 네,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네, 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 전체가 이제 2.8조 원에 달하는 그런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 창출을 상당히 많이 했고, 이번 분기 보고서에도 아마 현금 창출이 상당히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금 자산이 2조 5천억 원을 넘었던 적이 14년간 없었다라고 하고요. 이 많은 현금을 이제 해상풍력이라든지 리사이클 솔루션을 설립하는 비용이라든지 뭐 SMR을 이제 투자하는 비용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좀 사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도 네, 그런 사용처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그런 쪽에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사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일단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산 밥캣도 지금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고요. 중간 배당을 확대를 하면서 이제 배당금이 중간 배당이 8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번 배당으로 369억을 확보를 했다라고 하고요. 작년에도 지금 이제 900억 이상 배당으로 이렇게 수익금을 챙겼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현금 창출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효자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지분 5% 정도를 또 블록딜 매각을 했기 때문에 배당금이 좀 줄어들긴 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두산 밥켓에 대한 그런 지분 가치는 크고요. 그리고 이 배당금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두산밥켓에 대한 블록딜 금액으로 어떤 투자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제 역대급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두산밥켓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1조 이상을 찍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두산 리사이클 솔루션이 아직 언제 이제 설립이 된다라고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관련한 소식들이 일단 두산뿐만이 아니고 지금 LG, SK, 뭐 현대 뭐 이렇게 계속 대기업들이 이 리사이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사이클 시장이 지금 2050년 정도가 되면 600조 원에 달한다라는 그런 예상이 있고요. 그 공정에 따라서 아마 이
효율이 다르고, 네, 기업마다 이제 그런 공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네, 이런 이 리사이클에 대한 시장이 확대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기술을 이용한 양산 라인을 구축을 할 거고요. 네, 그 공장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이제 전해드릴 소식은 다 전해드렸고요. 이제 내일 이제 옵션 만기 끝나고 이번 주 MSCI 리밸런싱 확정을 끝내고 잘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좀 이제 본격적인 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쌍바닥을 다지고 이제 올라가 주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지켜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